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AI 산업 거품론과 미국의 반도체 패권 야욕 노고라로 관련 산업과 금융시장이 요동친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AI와 반도체 산업 관련 내용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AI 거품론에 기름을 부은 건 챗 GPT의 아버지 샘 올트먼 오픈 AI CEO였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투자자들이 AI에 과도하게 흥분해 있고 AI 기업들 가치도 통제 불능 수준이라면서 큰 거품이 끼었다는 취지로 말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급락했고 국내 증시는 또 다른 대내외 악재들이 겹치면서 더 크게 휘청였습니다. 미국에서 불어온 AI 거품론에 K원전의 불공정 계약 의혹까지 제기된 코스피는 장 초반 2% 넘게 떨어지며 3,1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첫 소식 이정민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0.68% 떨어진 3,130.09의 장을 마치며 사흘째 하락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6,200억 원 넘게 팔아치우며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나흘 동안 1조 3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하며 국내 증시를 떠났습니다. 미국 증시 하락이 가장 큰 배경일 것 같고요. 이제 IT 버블에 대한 언급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가 AI 기업들의 가치가 통제 불능 수준이라며 거품론을 제기하자 나스닥 지수는 1.46%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NC소프트, LG CNS 등 국내 AI 관련주도 급락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반기 우리 증시를 이끌었던 원전주도 주저앉았습니다. 체코 신규 원자력 발전소 수주 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와 이른바 굴욕 계약을 맺었다는 논란이 불거지며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전기술, 한전 KPS 등이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장중 3,070선까지 밀렸던 코스피는 기관이 5,100억 원 사들이며 낙폭을 줄여 3,100선을 지켰습니다. 세제 개편안이 우호적인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으니까 올라갈 재료나 모멘텀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해진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좀 쉬어가거나 뒤처졌던 종목들로 순환매 같은 게 좀 돌거나 기간이 있지 않을까. 다음 달 미국 기준금리를 결정할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두고 시장의 관심은 오는 22일 예정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연설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 안보를 넘어서서 이 반도체 패권 야욕을 노골화해 우리 어깨를 또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전임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 이 칩스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으로 일관한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이 반도체 보조금을 받고 미국 내 공장을 짓는 기업의 지분을 가져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텔과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우리 삼성전자와 대만 TSMC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현실화 가능성을 떠나서 관세 폭탄에 이어서 보조금을 이용해서 반도체 패권 확보를 위한 협박성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동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고 해당 회사 지분을 얻는 걸 공식화했습니다. A creative idea that has never been done before to ensure that we're both reshoring these critical supply chains. 하워드 러트닝 미국 상무장관도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보조금을 통해 인텔 지분 10%를 확보하는 걸 진행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지원금을 트럼프 정부의 지분 투자로 바꾸는 것이라는 겁니다. 인텔을 시작으로 지분 요구가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인텔과 삼성은 다르다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안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보조금이 아니고 투자금이라고. 투자금은 지분 요구할 수 있죠. 그 주주들이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영자가 그냥 임의로 투자를 받는다 이러면 배임입니다. 근데 이제 인텔은 경우는 좀 달라요. 인텔은 지금 돈이 필요해요.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를 빌미로 보조금 규모를 줄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보조금 주기로 한 거 좀 깎으려는 협상 툴인 것 같기도 하고, 보조금 줄 테니까 그 대신 그 지분으로 가시면 달라. 뭐 그렇게 하면 처음 계획이랑 다르니까 그런 보조금 덜 받겠다. 그러면 보조금 덜 줘도 되잖아요. 현실성 없는 조건이 갑자기 달린 보조금에 조만간 발표될 반도체 품목 관세까지 국내 반도체 기업의 대외 여건은 갈수록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그런데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주목받는 다른 부품들도 있습니다. 특히 전자산업의 쌀로 불리는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 MLCC가 전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MLCC 사업에 공을 들이는 삼성전기가 제조 공정에 AI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연 삼성전기의 전략은 무엇인지 김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전기는 최근 MLCC 제조 공정에 샘코 엑스포트를 적용해 양품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샘코 엑스포트는 범용 AI 기능이 아닌 특정 분야에 최적화된 자체 개발 AI 솔루션입니다. 삼성전기는 당초 MLCC를 검수할 때 직원이 현미경을 통해 하나씩 확인했으나 현재는 샘코 엑스포트로 불량 여부를 판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AI 솔루션으로 수율과 품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기는 MLCC의 폭발적인 수요를 기반으로 새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선 상황입니다.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은 AI 서버와 자동차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에서 비롯된 일명 AA를 강조하며 MLCC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MLCC가 삼성전기 이익의 반 이상을 차지하니까요. 삼성전기는 몇 년 사이에 구조조정하면서 전장 비중하고 산업 비중을 늘리면서 이제 무라다를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삼성전기는 중국 BYD 등 여러 전장 고객사를 확보하면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자제품이나 전기차나 자율주행 안에는 MECC를 사용하는 개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산업용, 전장용 쪽에서 점유율을 확대를 할 경우에는 전체적인 가동률 개선과 포트폴리오가 믹스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수익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배경은 되는 거죠. 삼성전기는 MLCC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해 필리핀 공장 증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새로 문을 연 사업장이 약 10만 개 정도 되는데 반면에 7만 개 가까운 가게는 또 문을 닫았습니다. 주로 소매업과 음식점 등이 많이 문을 닫았는데 이 소비가 줄면서 현금 영수증 발급액도 350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이 내용은 엄하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6월 새로 문을 연 사업장은 9만 6천 개입니다. 이 중 3분의 1이 소매업이었고 음식점업과 부동산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시군구별로 보면 경기 화성에서 2,600개가 넘는 사업장이 창업했고 서울 강남에서도 2,100여 개의 사업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반면 이 기간 문을 닫은 사업장은 6만 7천여 개로 소매업, 음식점업, 부동산업 순으로 많았습니다. 새로 문을 연 만큼 또 문을 닫은 건데 폐업 사업자 증가가 가장 높은 업종은 음식업이었습니다. 6월 현금 영수증 발급 금액은 15조 7천억 원으로 전달 대비 350억 원 줄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금액은 106조 4천억 원으로 같은 기간 6천억 원 늘었습니다. 사업자 간 거래 증빙인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금액은 380조 3천억 원으로 전달 대비 32조 원 늘었습니다. 국세청은 내수 경제 지표와 밀접한 소비 지표 자료를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매월 제공하도록 함에 따라 각 지자체 등이 각종 정책 수립 시 적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6월 수출 신고 사업자는 4만 8천여 명으로 금액은 82조 원을 넘었고 주요 수출국은 일본, 중국, 필리핀으로 전체 수출액의 9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이렇게 심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를 탈출하기 위해서 정부는 다양한 소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는 소비 쿠폰에 이어서 1조 3천억 원 규모의 상생 페이백으로 내수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지난해보다 카드를 더 많이 쓰면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서주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소비 쿠폰으로 잠시 숨통은 트였지만 얼마나 갈지 소상공인들의 걱정은 여전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한 분도 들고 오시는 분이 없었고 크게 기대가 되지는 않아요. 쿠폰 나왔다 그래도 다들 이제 휴가철에 맞물려 가지고 장사하는 데는 서울에서는 많이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정부가 내놓은 추가 내수 대책은 상생 페이백입니다.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월별 신용 체크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월 평균 사용액보다 많은 경우 증가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지난해 월 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인데 다음 달에 150만 원을 쓴다면 증가한 50만 원의 20%인 10만 원을 그 다음 달 15일에 상품권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이렇게 석 달 동안 최대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하는 비율을 2021년에 시행했던 비슷한 사업인 상생소비지원금보다 10%포인트 올린 20%로 높였습니다. 환급 횟수도 21년 2회에서 3회로 확대하였습니다. 소비 쿠폰보다 적용 매장도 확대해 대기업 직영을 제외한 연매출 30억 원이 넘는 매장 결제분도 포함됩니다. 다만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 등 비대면 기기로 결제한 경우에는 상생 페이백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15일 상생 페이백 누리집에서 시작되는데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오부제로 진행됩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김영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 부동산을 세금으로 잡지 않겠다고 한 건 약속이 아니라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세금 카드도 쓸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또 석유화학업계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이익 사유와 손실 사회화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연말까지 시간을 주되 자율 조정이 실패할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영준 기자. 네, 대통령실입니다. 김영범 실장 간담회 직접 참석을 했죠.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네,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전 발언에 대해 아직도 유효하냐 이런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김용범 정책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 복지가 제일 중요하다며 수단은 절대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거 복지와 관련해선 필요하면 수단이 제약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의 발언은 약속도 아니고 공약도 아니다라며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으로 쓸 거다라는 건 아니지만 안 한다고 했으니까 손발 묶는 건 큰 오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의 이 같은 발언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종부세 인상과 같은 카드도 쓸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선 김 실장은 주택 공급 대책도 부처 협의가 거의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급 대책은 수요 대책이 꽤 전격적으로 효과를 냈기에 국토부가 부담을 가지고 있다며 걸맞은 공급 대책이 나와야 하기에 탄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부처와 얘기했고 근접한 안을 만들 것 같다.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석화업계가 구조 개편과 관련한 언급도 있었다고요? 네, 석화업계를 향해선 김 실장은 석화업계가 지난 몇 년간 상당히 이익을 많이 봤다며 아직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채권 발행도 그동안 많이 했고 금융위가 파악하고 있는 채권 발행 규모만 16조 원이라며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떠넘기기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석화업계를 살리려면 자구 노력을 최대한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치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배당세를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세율이 너무 높아서 시장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더욱 강화된 배당세 인하 법안을 내놨습니다. 이 내용은 지웅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발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은 주식 배당금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과세하고 최고 세율도 45%에서 35%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기업이 배당을 늘리도록 하겠다는 취지지만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현재도 실제 세율이 40% 수준이어서 대주주들이 배당을 늘릴 이유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결국 원래 그 주식 투자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는 좀 반감해버린 면이 있어서 지금 주식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좀 확대하자는 입장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죠. 밸류업 정책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커지자 여당에선 배당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배당을 하고 올리는 게 현실적으로 양도세가 25%인데 그것보다 높게 하면은 그것도 좀 실효적이지 않아서 기존에 나왔던 법안들을 보완했죠. 배당소득 최고 구간 세율을 10%포인트 낮췄고 또 2천만 원 이하 구간의 세율도 9%로 인하해 이른바 부자감세란 프레임도 피해갔습니다.
배당 성향도 40%에서 35%로 낮춰 잡아 대상 기업도 확대했습니다. 여기엔 못 미쳐도 배당 성향이 25%를 넘기면서 직전 3년 평균 혹은 직전 해보다 배당을 5% 늘렸다면 대상이 됩니다. 정부에선 개편안 이전 것까지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된 만큼 한데 모아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본회의 처리를 앞둔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당내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전세 사기 때문에 불안한 청년들, 공공임대주택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청년임대주택에 들어간 일부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러자 서울시가 부랴부랴 뒤늦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세입자 보증금을 서울시가 대신 내주거나 주택 처분에 적극 나서고 또 임대사업자들의 보증보험 가입 없이는 입주자 모집도 막힙니다. 유정현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청년 안심주택입니다. 시행사가 공사대금을 내지 못해 지난 2월 경매에 넘어가면서 세입자 보증금 약 240억 원이 묶여버렸습니다. 청년 안심주택이란 이름으로 공급된 이곳은 전체 217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46가구는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세입자가 자칫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혼특공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제 믿고 들어왔는데 이제 뭐 경매부터 시작해서 좀 불안한 얘기들이 나오니까 제가 똑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서울시 청년 안심주택은 SH 등 공공이 임대하는 방식과 민간이 임대하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민간의 경우 임대사업자들이 세금 체납이나 재정 여력 부족 등의 이유로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면서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민간 임대 물량 약 19,000가구 중 보증보험 미가입 물량은 3,000곳이 넘습니다. 결국 서울시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근저당 설정일보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먼저 갖춘 선순위 임차인은 퇴거 희망 시기에 서울시가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후순위 임차인은 전세사기 피해법을 적용해 LH나 S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피해 금액을 보전합니다. 향후로 신규 사업자, 새롭게 준공되고 입주자 모집을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을 미가입할 경우에는 당연히 입주자 모집을 불허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이달 말 보증금 반환 문제가 불거진 곳에 전세 피해 지원팀도 파견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그런데 최근 청년층 지원을 위한 대출 제도를 악용한 사례도 적발돼서 당국이 차단에 나섰습니다. 627 대출 규제로 최근 대출받기가 어렵다 보니까 청년 맞춤형 대출보증제도를 활용한 우회 대출이 적발됐는데 금융당국이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채나리 기자, 이 부정 전세대출 차단 어떻게 강화되는 겁니까? 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최근 전세자금 보증 부정대출자의 고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전세 자금을 빌리려면 주택금융공사 등의 보증서가 필요한데요. 타인과 중복되는 전세계약 기간에 보증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면 고발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청년 맞춤형 보증을 이용했는데 대출 실행 1개월 이내에 전입하지 않고 관련 사유서도 내지 않으면 고발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아예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3개월 내 전출한 경우 등만 해당됐는데 이번에 두 위험군이 새로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 전세를 가리겠다는 건군요. 네,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수사를 받거나 고발 고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개정과 함께 고발 수사의뢰 심의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형법, 형사소송법 외부 전문가 3인을 포함시킨 점이 눈에 띕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감사원의 부정대출 적발에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감사원은 지난달 가짜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모한 전세자금 대출 사기 의심 사례 141건을 적발했는데요. 당시 주택금융공사의 고발 규정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문제가 됐습니다. 앞서 2023년에도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심사 빈틈을 이용해 수십억을 가로챈 일당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개정 규정은 당장 이달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 탈탄소 규제라는 삼중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업계가 생존을 위해서 생산량을 줄이는 등 변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공멸의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부도 위기를 넘긴 여천 NCC 공동주주인 하나그룹과 DL케미칼 간 갈등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이 정부는 업계의 자구안이 먼저라는 입장인데 이 석유화학업계가 어떤 자구책 마련에 나선 거죠? 석유화학업계가 제도약을 위해 사업재편 자율협약을 맺은 건데요. 이날 참여한 업체는 총 10곳으로 LG화학과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등입니다. 이들 업체는 최대 370만 톤 규모의 나프타 분해시설, NCC 설비를 줄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른 업체 간 구조조정 논의도 곧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외 고부가 가치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의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인데요. 정부는 각 기업의 개선안에 맞게 지원책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이 책임 있게 사업 재편에 나선다면 정부도 사업 재편이 속도감 있게 완수되도록 금융, 세제, 규제 개선, R&D 등 지원 방안을 통해 프로젝트별 맞춤형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석유화학업계가 이 정해진 시한 안에 업체 간 구조조정과 이 빅딜 같은 성과를 내야 할 것 같은데 하지만 여천 NCC 갈등은 여전하다고요? 네, 부도 위기에 몰렸던 여천 NCC가 한화와 DL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지만 아직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여천 NCC는 올 초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에 각각 1,000억 원을 지원받았고 지난달에도 1,500억 원씩 자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는 시장 가격에 맞춰 공정하게 거래하자며 자금 투입의 속도를 내고 있고 DL은 묻지마 지원은 안 된다며 단기 계약과 조건부 지원을 내세우고 있는 건데요. 여천 NCC 차입금이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만큼 수년째 적자가 이어지고 업황 개선도 뚜렷하지 않아 추가 지원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주주 간 시각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으면서 경영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LG그룹에서는 희망퇴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업계 3위 LG유플러스에 이어서 그룹 내 맏형격인 LG전자도 희망퇴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비슷하지만 두 회사 실적은 정반대라 이 대두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같은 듯 다른 두 회사의 희망퇴직 내부 사정은 안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어제까지 만 5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연봉의 최대 3배에 더해서 자녀 학자금까지 지원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희망퇴직 추가 신청을 원하는 일부 직원이 있을 정도로 반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회사 측은 신청 규모를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목표 인원이 없기 때문에 추가 신청은 받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LG유플은 SKT 해킹 반사이익 등으로 사상 최대 이익을 올렸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도 무난한 1조 클럽 복귀가 전망됩니다. 반대로 LG전자의 희망퇴직은 부진한 사업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MS사업본부 소속 만 50세 이상 임직원과 수년간 성과가 저조한 직원이 대상입니다. TV 사업을 맡은 MS사업본부가 지난 2분기 주요 사업부 가운데 유일하게 적자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시장 수요 감소와 판가 인하, 중국의 추격 3중고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글로벌 마켓에서 LG나 삼성이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고품질의 가전제품으로 근데 중국산이나 저가 제품들이 이 차이를 많이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LG그룹이 큰 틀에서 고강도 체질 개선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희망퇴직이 LG전자 내 다른 사업부나 또 다른 계열사로 확대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강력한 라이벌 마흔자로가 국내 환자들에게 오늘부터 처방되기 시작했습니다. 비만약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관련해서 거짓 과장 광고도 판을 치고 있어서 유사 제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흔자로가 약국에 풀리자마자 아침부터 소비자들 문의가 빗발칩니다. 오늘 전화 문의로만 해서 한 50통 정도는 온 것 같아요, 최소. 문제는 한 3분 정도인데 위고비도 처음에는 그렇게 엄청 많지 않다가 늘었기 때문에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비자 관심이 큰 데다 아직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다 보니 판매가는 병원, 약국마다 천차만별이지만
대체로 위고비보다 비싸게 받습니다. 1단계 30만 원, 2단계 40만 원이요? 진료비 포함해서요? 소방서만 한 팀당 만 원이요? 위고비 1단계 26만 원이요. 마운자로 공급 가격은 시장 용량인 2.5mg이 28만 원, 다음 단계 용량인 5mg이 37만 원입니다. 위고비는 시장 용량 약 22만 원, 그 다음이 26만 원 수준으로 더 저렴합니다.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가 더 효과가 좋다고 알려지면서 위고비 제조사 노보노디스크는 지난주부터 가격을 최대 40% 낮췄습니다. 임상 결과에 따르면 마운자로는 현재 체중의 20% 이상 살을 빼주는 것으로 나타나 14%가 안 되는 위고비보다 감량 효과가 큽니다. 때문에 앞서 2년여 전 마운자로가 출시된 미국 비만약 시장에선 일라이릴리 점유율이 57%에 달합니다. 비만약에 대한 관심이 과열 수준으로 커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NS 등을 통한 거짓 광고에 대해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도 푹푹 찌는 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한낮의 기온 서울이 33도 보이겠고요. 세종과 대구가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으로 온열 질환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높은 기온에 대기가 불안정해서 곳곳으로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엔 수도권과 영서 북부에, 오후엔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오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수도권엔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내일 수원의 낮 기온 32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강릉의 낮 기온 32도, 울진 35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낮 기온 34도, 제주는 33도 보이는 가운데 새벽부터 늦은 오후 사이 제주도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남해상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물결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밤낮 없는 더위가 이어지면서 곳곳으로 소나기가 오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 중부지방에 비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저녁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